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는 전체 차량 등록 대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죠. 특히 원도심 주택가의 경우 주차장을 조성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 더욱 상황이 어려운데요. 삼정동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란히 주차된 전동 킥보드들. 바로 옆에는 1인승 전기자동차도 있습니다. 큼직하게 붙어있는 안내문에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 위치와 차량 이용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삼정동 일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와 지역 중소기업, 마을 주민들이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저녁 시간대 인근 테크노파크와 부천체육관 주차장에 자리가 생기면 주민들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식. 주민들은 킥보드와 전기차, 셔틀버스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해 주택가와 주차장을 오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외부에다가 주차 공간을 이용해서 내 차를 텔레파킹도 할 수 있고 아주 편하고 좋아요. 부천시는 지난 5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주제로 1차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간 기업과 지자체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는 이번 달까지 최종 선정을 위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특히시는 전체 사업 운영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기업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후보로 선정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점으로 꼽힙니다. 서비스에 대한 운영이나 그 외에 주차 관련된 운영을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이런 방식의 사업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천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의 실증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최종 사업지 2곳을 선정할 계획.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부천시는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삼정동 일대 주차장 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유의 개념 그리고 스마트시티 여러 신기술들을 넣어서 106%대로 공급률을 올리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그려보는 게 목적이라서 열심히 끝까지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삼정동 주민들과 부천시, 이 스마트 모빌리티와 주차장 공유를 통해 그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평화 경제, 남북 정세가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아직은 낯설게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평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접경 지역인 김포시 역시 평화 사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평화의 바람이 불던 접경 지역. 남북 평화 시대에 대한 기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김포를 비롯한 접경 지역을 바라보는 눈길은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접경 지역에서 꽃피울 평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이끄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화가 진전이 되면 그 다음에 경제다. 그 얘기가 그냥 레토릭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슬로건이 아닙니다. 경제라고 했을 때 평화는 결국 비핵화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고, 경제라고 했을 때 그 경제가 바로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남북이 이미 함께 이용하기로 합의한 한강하구의 경제적 가치는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군사분야 합의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합의 중에 하나가 한강하구 공동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강하구는 언제 개발이 되고 합의가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남북한 정상 간에 합의가 됐고 또 공동 이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지금 교착이 되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가 되고 남북 간의 협력이 다시 재개되면 가장 먼저 열리는 그 창구가, 그 열리는 창이 그게 한강하구입니다, 사실은. 한강하구 중심에 있는 김포시 역시 평화를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습니다. 한강하구 둘레길 조성이나 포구마을 조성,
통일 이후 조성할 도보다리까지 다양한 평화 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손도 맞잡았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역시 김포시의 평화 사업 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DMZ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낸다면 아마도 해외 관광객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DMZ 관광에 찾아오실 거고요. 이것이 아마도 김포의 먹거리이자 경기도 북부 지역의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얼어붙은 남북 관계 속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평화 경제에 대한 기대. 희생의 땅이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는 접경 지역의 바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해 김포시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포시와 함께 민선 7기 2년 차를 맞은 김포시 의회도 바빴던 한 해였는데요. 내년 예산 165억 원을 감액하며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한 김포시 의회의 2019년 어땠을까요? 내년 의정 방향까지 짚어봅니다. 신명순 김포시 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입니다. 7번의 회기를 거치면서 의원님들의 조례 재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총 106건 중에 20%인 2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회기마다 평균 4번의 5분 자유 발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4건의 시정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의 어떤 난맥상을 짚어보고 또 어떤 대안이나 제안을 의원님들이 그만큼 많이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철도 개통 지원과 관련해서 조사특위도 있었고 또 연초에 의회가 출범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회가 출범하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좀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많이 개선도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시민들은 시민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와 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좋은 의견도 듣고 해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에 좀 더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삭감된 예산 중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부결로 인해서 그 예산이 139억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재산에 대한 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그런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 전 회기에 선결이 되고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어떤 특정 업체와의 수익 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또 예산이 방만하게 세워졌다든지 또 자료가 좀 충분하지 못했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많이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포가 많이 역동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도시도 좀 많이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철도도 좀 개통이 되면서 교통도 좀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어떤 지구 단위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인프라 그리고 산당 개발 이렇게 좀 경제를 이끄는 이런 역동적인 부분과 또 아직도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교육이나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는 만큼 그런 신규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도 집행기관도 혼자 의사를 결정하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했듯이 어떤 정책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또 이렇게 양 기관이 협치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포에서 27일 날 발표되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철도망 구축, 그다음에 한강하고 관광문화개발 벨트, 그리고 또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개발, 또 교육 사업, 이렇게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항상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또 시민사회가 바라는 그런 바라는 바를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서울 양청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인천 김포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서울시, 국토교통부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을 인천 검단과 김포로 연장하고 신정 차량기지와 방화 차량기지를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5호선 연장과 함께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함께 이전하겠다는 입장에서 건폐장 없이 신정 방화 차량기지를 통합 이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겁니다. 시는 노선 연장과 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이 사실 인천과 경기도라고 하는 행정구역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같은 생활권으로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면 서로가 윈윈하는 상생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건은 기지 이전 후보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현재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인천 검단과 김포 양촌, 김포 양곡, 인천 계양, 김포 신곡 지역입니다. 김포시는 건폐장 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5호선 연장 조건 하에 차량 기지는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는 건설물 폐기장 이전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기지 통합 이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건폐장을 어디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어느 정도 지금 나온 상태는 아니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협의 중입니다. 양천 지역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종 홍대선과 연계해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이전은 어렵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2호선 신정지선 복선화를 통해 방화 차량기지와 함께 이전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차량기지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다. 또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완료됐다. 서울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양천구와 강서구, 인천 서구, 김포시 등 관계 지자체 간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신정 방화 차량기지 통합 이전이 지자체 간 협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의 적절성과 전담의사의 전문성, 협진의사 수준 등 24개 평가 항목에서는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요. 신흥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앞으로도 차별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항상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찾아와서 머무는 관광의 도시 인천시가 국제관광도시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에 신청서를 낸 것인데요. 인천은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를 드나드는 70%가 드나드는 관문 도시이죠. 인천은 이를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관광 산업이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인천의 매력이 무엇인지 오늘 인천관광공사 민민홍 사장과 함께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에 설명이 길었습니다. 자, 연말에 자리에 모셨는데 네네. 그동안 어떻게 올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네네.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인천관광공사를 맡게 돼서 한 1년 이상 지금 맡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 있고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인천을 잘 몰라서 인천의 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천의 그 관광 자원을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좀 둘러보고 또 인천이 가지고 있는 매력, 뭐 장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좀 공부도 하고 또 우리 내부 경영도 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공기업으로서 흑자도 좀 내야 되고 네. 또 대외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행히 좋은 성과를 내고 또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앞에 국제관광도시가 또 인천이 되기 위한 네. 지금 준비 과정, 네네. 어찌 보면 결과를 기다리기에 가까운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그것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국제관광도시로 저희 거점이 된다는 것이 어떤 네. 의미인지 일단 사업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지난 이제 4월에 인천을 오셔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관광이 갖는 문제가 너무 수도 서울 네. 또 제주에 편중돼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하고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뭔가 제3의 거점 관광 도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런 취지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국제 관광 도시 하나 그리고 지역 거점 도시, 지역 관광 거점 도시 4개를 이제 공모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인천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제 사실은 1차 선정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국제관광 저희는 이제 광역 시도니까 국제관광 도시를 응모할 수 있는데 저희 인천하고 부산이 일단은 1차 심사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현장 실사 그리고 마지막 PT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선은 통과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관광 도시가 갖는 의미는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또 예산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이제 서포트를 하게 될 텐데 예컨대 이제 해외 마케팅 같은 것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안내 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개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이 선정이 되면은 인천이 정말 관광 목적지로서 이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만의 어떤 강점, 인천이 이 거점이 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인천이 부산보다 낫다. 어떤 것이 장점이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업 비밀을 너무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런가요? 네. 뭐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표, 계량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산이 사실은 인천보다는 조금 앞서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숫자로 봐도 인천보다는 부산이 조금 더 많이 오시고 하는 또 그런 건 현실이고, 다만 인천이 갖는 거는 이제 그 무한한 그 잠재력,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인 인천 방인 비율만 봐도 최근 한 5년 사이에 성장률이 15%나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인천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도시다. 관광 측면에서도. 당연히 국제관광 도시가 되면은 더 한 번 더 큰 도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이 갖는 장점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양성, 그리고 단순히 이제 도시뿐만이 아니고 많은 섬 자원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이 섬을 뿐만이 아니고 이 그 평화 관광, 남북 평화 관광, 또 이 북방 정책의 어떤 그런 시작점이기도 하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바운드 관광의 70% 이상을 사실은 인천 지역을 통해서 인천 공항과 인천 해양을 통해서 이미 이 관문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게 또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천이 자랑할 만한 정말 콘텐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또 복합 리조트입니다. 우리가 IL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미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시티가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무슨 카지노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는 이제 전시 또 회의 또 여러 가지 공연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시설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 안에 또 2개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말 유일한 자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인천이 이제 그동안 음악 도시라든가 축제 이런 면에서도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국제 회의 그리고 이제 대규모 그 포상 기업의 포상 관광 뭐 중국 등 그래서 이런 쪽에서 상당한 그 성과를 내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성 그리고 또 강점을 잘 활용해서 저희는 최대한 어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아까 말씀 중에 마이스 산업 뭐 꺼내셨는데요. 이 인천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관광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제 동력의 한 요소인데 전략을 이미 세우고 계실 텐데요. 어떤 방향으로 이 마이스에 대해서 좀 인천의 경쟁력을 좀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이스를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꼽는 게 이제 국제 회의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센티브 투어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제 포상 관광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엑서비션 전시 같은 또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상 우리가 마이스로 얘기를 하는데 국제 회의도 인천이 이제 지속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고 국제 유치 실적도.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지금 아시아 개발은행 총회도 인천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발표 나왔습니다만 이제 아시아 감사인 대회도 인천에서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규모 국제 회의들도 인천에서 많이 할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안욕이라든가 중국에 그다음에 무슨 그 이용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인천을 지금 계속 찾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인천을 되게 지금 이제 좀 부러워한다고 그럴까 뭐 이런 현상들도 사실은 있는데 어쨌든 뭐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뭐 연연하지 않고 하여튼 많은 그런 단체들이 인천에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전시 쪽만 해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은 그 경찰청하고 하는 그 치안산업 제1회 치안산업 박람회를 아주 잘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규모 전시들도 꾸준히 인천에서 지금 개최되었고 앞으로 또 더 확대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갈 길도 멀고 또 인천 관광산업이 갖고 있는 또 아직은 그래도 뭔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그 아쉬움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좋은 훌륭한 자원들이 많고 콘텐츠가 있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린다는 거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을 수반해서 홍보, 마케팅 활동도 해줘야 되고 어차피 또 인천이 이제 글로벌 경쟁도 하지만은 또 우리 지방 간의 또 선의 경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부 경쟁 또 대외 글로벌 또 경쟁에서 또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예산을 사실은 해외 마케팅 예산을 제가 많이 증액을 하도록 요청을 드렸고 다행히 우리 인천시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또 늘려 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적어도 이제 어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인천이 덜 알려주고 홍보가 안 되고 이미지가 약하고 하는 측면들을 이제 그 많이 개선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이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이게 잘 알려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다시 또 오게 해야 되고 제목만뿐만이 아니고 또 만족도를 높여서 정말 그분들한테도 의미 있는 여행이 되게 하려면은 인천에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측면에서 좀 더 편안하고 쉽게 또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정보 제공이라든가 그 언어의 어떤 장애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네. 물론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개선되고 있고,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국제공항 도시가 되면은 상당한 예산을 또 그쪽 부분에 또 쓰도록 정부가 아마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은 또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악의 경우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 정부가 지금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예. 그런 아쉬움만 해결되면은 예. 뭐 여러 가지로 관광 쪽에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네. 새해에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고요. 네, 정말 이 인천 경제의 한 축으로 네, 관광 산업이 네, 네. 큰 동력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아서 지역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양구의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올 한해 계양구는 계양 테크노밸리 정부 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싸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띈 반면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또한 계양구 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큰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최근에는 계양 일가족의 사망 사건으로 안타까움을 불러왔는데요. 올 한해 계양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한구 전 인천시 의원 그리고 이도영 홍익정경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올 한해 계양을 달군 이슈들을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양구 구정 관련해 살펴볼 텐데요. 박형우 계양구청장 올해 구정 잘 이끌었다고 보시는지 잘한 점 한 가지만 꼽아보신다면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예, 올해 한 것은 아니지만 예. 2017년에 계양구가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세를 탄루한 그 대기업이죠. 롯데렌탈의 그 탈세 예. 이 부분을 이제 적발을 해서 329억에 가까운 이제 지방세를 추징했습니다. 그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 지방자치단체 행정 그런 우수 사례로 대통령상을 표창받았습니다. 계양구청 그 세무과 공무원들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거고요. 네. 이 조사 결과들을 다른 지자체까지 통보해줘서 다른 지자체들도 또 100억이 넘는 네. 지방세 이 부분을 좀 환수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예. 칭찬할 만한 일인데 소장님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서운산단 조성 사업을 꼽고 싶은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운산단 조성 사업이 착공한 지 4년 만에 지난 9월 달에 준공식을 네. 마쳤는데요. 고용 유발 효과가 1만 명,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4천 원이나 이를 거라는 지역 경제 개발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들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무사히 올해 준공을 마쳤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잘한 점이 있다면 아쉬운 네. 점도 있을 텐데 어떤 걸 좀 꼽고 싶으세요? 저는 계양구가 이번에 좋지 않은 뉴스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른 게 좀 아쉬운 점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연초에 예천군 의회 폭행 사건으로 한동안 해외 연수가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예. 계양구 의회가 바로 해외 연수를 강행을 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뉴스가 연초를 장식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양구청장과 계양 파출 경찰서장이 네. 태풍이 올라오는 전날에 이제 폭탄주를 돌려가지고 중앙 언론에서 그렇죠. 예. 이슈화가 된 문제점, 그리고 최근에 계양 일가족 사망 사건,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이런 전국적인 이슈로 큰 뉴스가 우리 계양구를 이제 오명을 남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마 내년쯤에는 이제 네. 그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비리 이제 이 사건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데요. 네. 일명 그 계양구 정화조 사건이죠. 예. 계양구 정화조 업체들의 그런 시민 상대로 한 그 부당요금 청구라든지 또 불법, 또 계양구 정화조 업체들에 대한 그 계양구청의 그런 그 특혜, 네. 또 이런 불법 방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보자를 그동안 민사, 형사,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이제 고소 고발을 해서 피해를 입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이 제보자의 오랫동안 끈질긴 노력 끝에 올해 아주 의미 있는 판결들이 2개가 일어났습니다. 예. 바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에 가깝다라고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예. 또 당시에 그 국무조정실에 감사를 했는데 이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처분을 하지 않고 묻어둔 거죠. 예. 그리고서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그동안 계속 거부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의 청구 소송에서 다시 제보자가 승소해서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그 제보 내용이 거의 사실이 아주 충격적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네.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계양구가 아주 불명예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계획 부분인데요. 계양 신도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가 이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가 과연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양구가 이제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계양구가 배두타운의 오명을 벗어 던지고 네. 과연 자족도시로 될 수 있겠느냐, 뭐 기대하는 사람도 일단 많이 있다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3기 신도시 문제는 그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에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주 목적인 네. 국가 정책의 일환입니다. 즉 계양 신도시를 만들어서 계양구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네. 이거는 그야말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자족도시로 직결될 거라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계양구에다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서 자족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전국의 테크노밸리가 수십 곳입니다. 그리고 그 테크노밸리가 잘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다 각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만은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이번 계양 신도시 지정으로서 계양구가 자족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것이다.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문제들과 함께 끊임없이 이제 환경 훼손 문제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과 환경단체 그런 반발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논습지를 보존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신도시와 이 논습지 보존 계획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공공주택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개발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동안에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정부들은 그린벨트의 1, 2등급지만큼은 철저하게 개발해서 제외를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개발과 환경의 그 조화, 그걸 내세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켜온 1, 2등급지 이 그린벨트에 지금 3기 신도시를 다 건설한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과연 그 이 최대한 보장과 친환경적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계양지구 또 굴포천을 끼고 대장지구 이 수백만 평의 1, 2등급지를 개발하면서 여기에 친환경 도시라는 것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환경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이슈도 좀 추가로 짚어볼 텐데 최근 계양 신도시 내에서 이제 소각장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한참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시가 뭐 오죽 사실은 다급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라는 거는 발생지 처리 원칙입니다. 당연히 내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지 폐기물 발생량도 당연히 줄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동안은 기형적으로 이 서울, 경기, 인천의 대규모 폐기물들을 수도권 매립지라고 하는 곳에다 그동안 많이 처리하면서 피해를 많이 줘왔죠. 그리고 소각 문제도 청라소각장, 또 송도소각장 두 군데에서 사실은 대부분 처리하면서 피해를 특정지역에 주다 보니까 지금은 수도권 매립지도 종료해야 하고 또 청라소각장의 오래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도 주민들로부터 전면 그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진퇴양난에 빠져서 원래 계획에 없던 이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건 공공주택 보급하고 또 거기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로 만들어온다고 해놓고서는 소각장을 거기다가 뭐 폐기물 처리 시설을 13만 평 한다? 이건 법에도 안 맞죠. 폐척법상에서는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정할 때는 반드시 주민대표를 참여해서 위치까지 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LH에 이 인천시가 보낸 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지금 안건이 올라가 있거든요. 10개 구군이 각 지역별로 모든 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에 폐기물 발생 이 부분을 어떻게 감량하고 소각장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각 구군별로 지금부터 논의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소각장 문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가 그 계양 신도시 시행사인 LH에다가 소각장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그게 또 그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계양구의 갑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양구 내에 커다란 지금 뜨거운 감자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현재 쓰레기는 청라와 송도의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인천시에 그 쓰레기가 점점 더 폐기물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을 직매립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천시 정부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광역 소각장을 인천시에다 2군데 정도 더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쓰레기를 선별장까지 필요하면서 이제 사업성,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면에 비추어 볼 때 소각장을 광역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게 지금 추세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계양구가 이번 계양 신도시 내에 소각장을 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굵직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계양 테크노밸리 짚어봤는데요. 다음은 또 하나 사회적 이슈를 우리 지역에서 불러온 것 가운데 하나가 계양구 일가족 사망 사건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부양자 기준 폐지, 또 비현실적인 소득 환산 방식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계양구와 인천시 차원에서 예방책을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예,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번에 긴급부장 의무자 제도라든지 추정소득제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약 2조 가까운 예산 증액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모두 이제 삭감됐다는 거고요. 인천시가 그 긴급복지 예산으로 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사실은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도 모두 삭감되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그 예산을 보면은 이제 우리 인천시만 하더라도 이 사회복지 예산이 2015년에 약 1조 5천억 하던 것이 지금 그 2019년에는 한 2조 한 7, 8천억, 1조 5천억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이 일을 해야 할 이 공무원들은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민간협력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데 이 취약지역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는 데서 지금 지역별로 있는 주민복지협의체의 운영이 사실은 지역 내에서 복지활동을 하는 다양한 단체나 종교 이러한 그 민간협력 체계로 운영돼야 되는데 아직도 지역의 유지나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 참여하는 이 단체처럼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취약계층 발굴, 사각지대 발굴이 안 되는 거죠. 인천시가 SOS 복지벨트 사업이라고 이 특화 사업으로 이 추진한 부분도 처음 시작할 때는 25억 원 예산에 1년에 한 3,400건의 이 사각지대를 발굴했는데요. 작년에는 2,000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예산도 15억으로 줄고 지금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1,400건밖에 발굴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과 지방 자치단체 예산은 많이 늘었지만 이걸 운영해야 될 공무원들 늘지도 않았고 경직돼 있고 민간협력 시스템도 과거 이런 부분들을 새로 혁신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인천시는 복지 기준선을 마련하면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좀 보완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는 관련 복지 예산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복지 기준선을 마련을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 기준선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복 드림 사업 2억 원을 인천시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을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지역구 시의원들이 이번에 쪽지 예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기 지역구 예산은 잘 챙긴 반면에 이런 긴급 복지 대상 관련된 예산은 삭감해버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긴급 복지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이미 국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일부 통과한 예산들에 대한 인천시가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삭감을 시킴으로써 아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복지 기준선이 있다 하더라도 복지 정책을 제대로 인천시에서 펼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내년 추경을 통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 분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쪽을 한번 볼까요? 대장.
에스컬레이터만 제가 타는 시간을 전부 재봤을 때 2초가 걸렸습니다. 쭉 오다가 바로 옆에 계단도 없어서 많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사실 막 서울 지하철 타고 할 때는 환승역이나 이런 데는 깊은 곳들이 있고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기는 했는데 직접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풍무역에 왔습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번 가보죠. 확실히 이렇게 좁긴 합니다. 이렇게 막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만약 여기 막 서 있고 하면 막 이렇게 밀치고 가지 않는 일.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는 지나서 왔는데 이제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로 진입을 합니다. 여기는 넓네. 이쪽은 넓어. 여기는 넓고 계단도 있어요. 여기. 이쪽을 한번 볼까요? 조금 깊기는 깊은 것 같은데 고장났어. 계단으로? 근데 어쨌든 계단은 있는데 실제 상황입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났어요. 아, 이렇게까지 오면 플랫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 출구 2번 출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지하 4층에서 탈 수 있는 다른 역들은 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사후역에 여기는 계단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도 깁니다. 얼른 오세요. 풍무역보다는 체감상 훨씬 더 지금 깊게 들어가고 있는. 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되게 많네. 여기 2개, 이쪽에도 2개 있거든요. 오.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 아래에 있는 지금 통로입니다. 오, 계단 진짜 기네. 저희는 하지만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겠습니다. 계단이 저쪽에 계단이 있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여기가 플랫폼이죠? 네, 여기 바로 아래 플랫폼입니다. 오, 지하 5층 맞아요. 하는 곳 지하 5층. 오히려 이번 출구가 가장 짧은 거였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아래. 이상 피난 계단은 이렇게 한쪽에 있는, 마지막 플랫폼에 내려오는 계단은 이제 따로 없고 그 에스컬레이터만 있었거든요. 평상시 관계자는 갈 수 없고 재난시에 화재나 이런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이 마지막 플랫폼에 있었을 경우에는 대피하는 게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다는 상황 하에 계단으로는 얼마나 걸립니까? 아, 한번 해볼게요. 아니, 계단으로 해야 되나 굳이? 굳이? 에스컬레이터 놓고 굳이? 걸어서? 따로 없어. 자, 여기 아래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간을 잽니다. 시작! 지금 시간이 4분 정도? 환승역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도시철도는 깊게 들어가야만 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체감상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다만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구간들도 덜어 있었거든요. 대피 계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간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궁금하거나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될까? 저희 팀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끝!